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진법 특강을 할 건데 국진법이 이제 네 문제 출제가 되잖아요. 네 문제 출제가 되는데 음, 글쎄 오늘 아무튼 딴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6시 오후 5시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할게요.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5시 안에는 끝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출제가 좀 될 것 같다 뭐 이런 예상도 좀 한번 해보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금 챕터가 좀 세 챕터로 구성이 돼 있죠. 첫 번째 챕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국세징수법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자, 일단 국세징수법 총칙의 목적 나오죠. 목적 읽어보시면 되고요. 국세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해 국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목적이 되고 성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격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총칙법.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법이라는 거죠. 국세 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일반 세법이다. 그래서 이제 총칙법이다. 일반적인 사항들, 징수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 다 모아놓은 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징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법이다. 그리고 국세 징수에 관해서 국기법이나 다른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기법이나 다른 세법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면 걔를 따른다는 거죠. 국징법은 국세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하위법이에요. 하위법. 상위법이 아니라 하위법이다. 국기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하위법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 정의 이제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거,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법적 납부기한과 지적 납부기한이 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납부기한은 자진 신고해 가지고 납부하는 걸 법적 납부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정확한 표현은 국세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기법, 조특법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그러니까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을 법적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지적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거는 납부 고지에서 지정한 기한을 지적 납부 기한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이라고 할지라도 지적 납부 기한인 게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참고를 보시면 납부 기한의 구분에 있어서 다음의 기한은 지적 납부 기한으로 한다.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인데 그럼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이니까 법정 납부 기한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법률에서 정한 기한이긴 하지만 납부 고지서로서 그러니까 이게 고지서로서 지금 징수라는 그런 세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아무리 법률에서 정해진 기간이지만 지적 납부 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에 1번의 기역, 니은, 디귿 보면은 소득세법상 중간납세액은 이제 중간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이제 소득세 중간납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지적 납부 기한이 되는 거고 니은은 이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에 대한 납부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납부 고지서에 따라서 이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지적 납부 기한이라고 한다. 법률에서 정했지만 납부 고지서에 의해 가지고 징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지적 납부 기한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법적 납부 기한은 자진 신고 납부할 때 기한을 법적 납부 기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부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할 때의 납부 기한은 지적 납부 기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납에 대한 얘기인데 체납은 약간 그림으로 잠깐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체납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고 법정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죠. 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거고요.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결점 및 경정을 해가지고 납부 고지가 될 거고 납부 고지서의 납부 기한을 우리가 얘를 이제 지적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도 안 내면 독촉장 보내고 독촉장에 독촉에 대한 납부 기한이 있고 그때까지도 안 내면 이제 압류
매각, 왜 청산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결점 및 경정을 해가지고 납부 고지서를 보낼 거고요. 납부 고지서에 납부 기한을 우리가 이제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데, 요 세금을 계속 안 내면 안 내는 모든 상태를 전부 다 미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 미납이다. 근데 납부 고지서 납부 기한, 지정 납부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미납 중에서도 체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때 계속 안 내고 있으니 다 미납인데 이때부터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체납이라고 한다. 근데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체납은 그러니까 요 이후에 성립하고 확정되는 세금이 있단 말이죠. 그게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납부 지연 가산세 같은 경우에도 언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납부 성립 자체가. 이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납부를 안 했어요. 이때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겠죠. 그죠?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가 되는데 이번에 개정됐잖아요. 개정돼 가지고 요날의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납부 고지일 전일까지의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0일. 그죠? 미납세. 요거를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를 A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때는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정 납부 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까지도 안 내면 이제 미납세에게 3%를 내죠. 그죠? 요거를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 B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한 다음에 이 다음 날부터 또 날짜를 세는 거죠. 세 가지고 언젠가 납부했겠죠. 그러면은 요 다음 날부터 또 언젠가 납부하는 날의 전날까지 경과하는 월수. 그죠? 월수. 언젠가 납부했다면, 요때 뭐 납부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때 납부를 했다. 여기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요때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하는 월수, 한 달 경과할 때마다 이제 만분의 67이죠. 만분의 67. 그래서 요 C라고 할게요. 요는 일수.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2. 얘는 3%, 얘는 월수, 경과 월수 곱하기 만분의 67. 그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 독촉에 들어가는 비용. 이 독촉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등기 우편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2,830원? 그 2,830원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추가로. 그거를 다 누가 사실 부담했는데요, 다. 국가에서 다 이제 과세관청에서 부담을 했던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 너 때문에 보내는 거니까 너한테 징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독촉에 들어가는 비용을 등기 우편 비용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2,830원. 그게 1년에 실제로 지금 과거 5년 걸 가지고 한번 연평균을 내봤더니 연평균으로 한 18억 정도 된대요. 꽤 많죠. 그러니까 2,830원인데 모아가지고 한 18억 정도 되는 거니까 꽤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납부 지연 가산세로 하겠다. 이때 독촉에 들어가는 비용 D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이때까지 안 내면 이때부터 체납이라고 했는데, 요 지정 납부 기한 뒤에 성립 확정되는 거, 그게 납부 지연 가산세 B, C, D죠. B, C, D 같은 경우에는 이때 자동 확정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후에 성립되면서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죠. 그죠? 걔네들은 고지서로서 징수할 수 없는 거예요. 고지를 해가지고 징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얘는 딱 그날 지났는데 안 냈어? 그럼 얘는 그때가 체납이 되는 거고, 얘는 한 달 지날 때마다 체납이 되는 거고, 그죠? 얘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얘가 사실은 지금 성립이 언제냐면 지정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니까 B랑 같대요. 이때까지 안 내면 그러면 이제 뭐를 보낼 거니까 이제 조만간에 독촉장을 보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안 내면 이제 독촉장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얘가 독촉장 보낼 때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언제 성립하냐면 얘랑 똑같은 날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성립과 동시에 뭐가 되고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확정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구체적인 금액이 딱 정해져야지만 확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등기 우편 비용이니까 현재 딱 정해져 있죠. 얼마라고요? 2,830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 성립하고 확정한 걸로 볼 거냐? 이날 지출이 되겠지만 얘랑 똑같이 지정 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 성립하고 그때 확정한 거 자동 확정되고. 그러니까 지금 B, C, D는 지정 납부 기한이 지나야지만 얘네들이 성립되고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립되고 확정이 되고 자동 확정되면서 그러면서 납부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 체납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체납이냐면 얘는 딱 요때 체납, 얘도 요때 체납,
얘는 한 달 지날 때마다 체납. 그때마다 안 내면 체납. 그리고 이 BCD 납부지원가산세 BCD를 뺀 나머지는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체납.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체납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걸 체납이라고 하는데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 확정되는 그때 성립되고 자동 확정되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원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원가산세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걔네들은 체납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납부지원가산세랑 원천징수등 납부지원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에 성립하고 자동 확정 되는 것들이 아닌 나머지는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체납. 그렇죠? 그리고 지정납부기한 후에 자동 확정되면서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체납이라고 하는 것들도 몇 개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체납자는 말 그대로 이제 이때까지 BCD 빼고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이때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체납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때 안 냈잖아요. 체납액은 체납한 국세. 체납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국세 안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국세 안에 무조건 뭐가 포함되는 거죠? 가산세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체납한 국세라고 하면은 국세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체납한 국세 안에 가산세가 포함이 돼 있는 거다. 체납액이라고 하는 거는 체납한 국세에다가 이게 납부를 이때 안 하고 한참 뒤에 막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압류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강제징수. 그래서 압류 매각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강제징수하는 절차, 강제징수할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 그죠?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걸 강제징수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체납한 국세에다가 이때 납부하지 않고 이때까지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뭐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강제징수비가 발생할 텐데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체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납액은 체납한 국세와 강제징수비 이때까지도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비가 발생을 할 텐데 걔까지 전부 다 더한 금액을 체납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어 정리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의 순위인데 징수는 뭐부터 징수하는 걸로 할 거냐? 이제 다 징수하면 좋을 텐데 상대방이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 지금 체납자가 재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부분만 징수를 한 거예요. 그럼 뭐부터 징수한 걸로 본다? 강제징수비, 그 다음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리고 마지막은 가산세 순서로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리고 가산세 순서로 징수한 걸로 본다. 일부만 징수했을 때는 그 순서로 징수하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세는 또 둘로 나눠져요. 국세는 둘로 나눠져 가지고 뭐부터 징수한 걸로 보는 거냐면 교육세, 농특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기타의 국세. 그럼 거기 교육세랑 농특세랑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목적세예요. 목적세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되는 세금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또 뭐부터 징수한다고요? 목적세부터 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보통세 징수가 되는 걸로 한다. 그래서 국세는 목적세, 보통세 순서로 징수한다. 국세 안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징수 절차에 대해서 납부 고지부터 독촉장까지는 그러니까 무슨 징수라고 하고요. 얘네들 여기는 임의적 징수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압류부터는 강제적 징수라고 하는 거죠. 강제적 징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압류 매각 청산은 강제적 징수 절차, 납부 고지와 독촉은 임의적 징수 절차. 임의적 징수 절차는 2장에서 이제 강제적 징수 절차는 3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용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보칙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장이 총칙이고 2장이 임의적 징수고 3장이 강제적 징수고 4장이 이제 보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장의 총칙과 뒤에 나오는 보칙까지 합해가지고 다 1장으로 다 몰아서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요. 실제로 기출 문제는 1장에서는 그러니까 2장이나 3장은 무조건 나오는데 1장은 가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작년에는 1장에서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 얘기는 2년 연타로 안 나온 적은 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1장에서 무조건 하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2장, 3장이 좀 양이 많거든요. 3장에서는 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국징법 4문제가 나오는데 1, 2장에서
1장에서 안 나오고 2장에서 하나 나온 다음에 3장에서 강제력 징수에서 세 문제가 나온 적도 몇 번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암기할 게 좀 더 많고, 근데 앞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뒷부분 암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어차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안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장 좀 베스트가 1장에서 하나, 2장에서 하나, 3장에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게 딱 가장 일반적인 문제. 하나, 둘.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보칙의 국세 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 내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간접적 강제와 직접적 강제가 있다면,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국세 징수의 직접적 강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 고지, 독촉,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직접 징수하는 거, 임의적 징수라든지 강제적 징수, 이게 다 직접적 강제 제도가 되는 거죠. 납부 고지, 독촉, 압류에 준하는 교부 청구,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이 직접적 강제 제도다. 징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간접적 강제라고 하는 거는 직접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세금을 안 냈어? 그럼 뭐 내가 뭔가 너한테 불이익을 줄 거야. 그래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간접적 강제 제도다. 국세 징수의 간접적 강제 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첫 번째가 그렇죠. 납세 증명서 제도예요. 납세 증명서의 제출. 첫 번째가 납세 증명서의 제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국가에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국가에다 재화를 공급하든 용역을 공급하든 국가에다가 뭔가를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국가한테 돈을 받을 때 국가에서 이거를 너 세금을 내가 납부했다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만 돈을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납세 증명서 제출은 다음에 세 가지의 경우에 제출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 국가 등으로부터 일단 페이지 넘겨보고 난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1-4페이지 보시면 제출 사유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국가나 지자체나 일정한 정부 관리기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증명이라고? 내가 세금을 다 냈다라고 하는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 서류를 이제 세무상으로부터 도장 받아가지고 이제 내는 거거든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국가한테 돈 받을 때 요거를 제출을 해야지만 된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얘가 이 서류를 내가 발급받지 못하고요. 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국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납세 증명서라는 거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좀 볼 텐데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내가 다 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서류란 말이죠. 이거 받을 때 이걸 제출해주면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할 때,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돈 벌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을 벌어서 걔네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체류 기간을 뭐 연장을 한다든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을 때는 꼭 뭐를 제출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고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그런 허가 증명서류를 허가 신청했을 때 그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한 연장 허가 등을 받으려고 할 때 요거를 받으려고 할 때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때 법무부 장관이 뭐를 가져와라? 납세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허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이민 가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내국인이 해외 이주 목적으로 재배 동포청장에게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죠? 내국인이 지금 해외 이주를 지금 하려고 해요. 재외 동포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교부 안에 이제
별도의 이제 기관인데 원래는 외교부 장관한테 해외 이주 신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해외 이주하는 사람들 워낙 좀 많나 봐요. 그런 사람 많다 보니까 아예 청을 하나 따로 뒀어요. 따로 둬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재외 동포청이라는 데를 둬가지고 그 청장한테 이제 해외 이주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지금 이민 가려면 뭐를 제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납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이민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납세 증명서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그럼 어떤 뜻이냐라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납세 증명서는 저기 좀 다음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뭐가 없다는 거죠. 앞부분 보세요. 1-3페이지에 납세 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다음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뭐가 없다? 체납액 아까 얘기했죠. 체납액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걸 제외하고는 뭐가 없다고요? 체납액이 없다.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 증명서라고 하는 겁니다. 체납액이 없는 거예요. 미납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정 신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세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지난다면 안 되는 거죠? 납부 고지서에 지정 납부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뭘 해버렸기 때문에 체납을 했기 때문에. 체납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받을 수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법정 신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결제 및 경정해가지고 뭐가 날라왔어요?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납부 고지서에 뭐가 있는 거죠? 납부가 있는데 요게 지나야지만 체납이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지금 내가 요 사이에 지금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이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요 때는 내가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뭐가 안 된 거니까. 아직 체납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요 때는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는 안 돼요? 지난 다음에는 이때까지도 안 내면은 체납이 돼 버린 거기 때문에 이때는 발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때는 발급돼야 안 돼요? 돼요. 아직 뭐는 안 된 거니까. 아직 체납은 안 한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납세 증명서는 뭐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라고요. 체납액이 없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체납만 하지 않았다면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체납을 했다 할지라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체납된 것들은 괜찮다는 거죠. 얘네들을 빼고 체납액이 없는 거니까 요걸로 인해 가지고 체납한 게 있다 할지라도 납세 증명서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빼고 체납액이 없는 걸 증명하는 서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뭔가 지금 국가의 과세관청에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뭘 봐주는 경우에 징수와 관련해서 뭘 봐주는 경우예요. 징수와 관련해서 봐주는 경우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다 좀 짧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 있고 이때까지 안 내면 그러면 납부 고지서가 날라올 거고 납부 고지서에 납부 기한이 있고 이걸 이제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하고 독촉장도 납부 기한이 있고 이제 압류 그죠? 매각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과세관청에서 납부 고지서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납부 고지 보내기 전에 뭔가 그 납세 의무자한테 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세금을 지금 세금을 징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든 재산상으로도 재산상 피해가 심하든 아니면은 지금 6개월 이상 본인 이제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지금 요양이 필요한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중이라든지 지금 뭔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닌 거지. 아니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 상태가 아닌 거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도난 당했다든지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재산상, 사업상 또는 아니면 뭐 정신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지금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지금 납부고지서를 지금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직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되는 그 내용을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유예시켜줘요. 납부고지를 바로 하지 않고 얘를 나중에 보낼게.
유예시켜줘요. 나중에 이제 볼 건데 최대 9개월. 최대 9개월 이렇게 유예시켜줘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납부고지가 된 상태에서 납부고지 대 납부기한이 되려 요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은 납부기 요거를 연장시켜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독촉장을 보냈는데 독촉장도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독촉장의 납부기한도 뭐 해줘? 요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얘를 또 납부기한을 연장시켜줘요.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다 뭐 하는 거죠?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뭔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과세관청에서 국가에서 알았어 내가 좀 봐줄게. 최대 몇 개월이라고요? 최대 9개월 동안 그렇게 유예하거나 연장시켜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여기까지. 이제 이때부터 무슨 징수지? 여기 다 지났어요. 이제 다 지났어요. 다 이 절차가 다 지나고 이제 압류를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압류를 해야 되는 상태 또는 압류했는데 이제 뭐 해야 되는 상태. 매각을 해. 그러니까 압류를 하기 직전이에요. 직전. 이때 이거는 좀 약간 내용이 좀 다른데 얘네들은 이때 압류하기 전에 이제 여태까지 계속 안 낸 거잖아요. 여기까지 쭉 안 냈어. 안 내가지고 이때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보니까 얘가 처음이야. 여기까지 온 게. 이 사람이 처음이고 보니까는 나름대로 과세관청에서 성실납세자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충족했어 그동안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처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처음인데 바로 그냥 압류 가자마자 확 좀 그렇잖아요. 좋아, 너 처음이고 내가 그동안 성실납세자 기준이 있는데 너는 그 기준을 쭉 충족한 애야. 그러면 알았어, 내가 그러면 이거 조금 봐줄게 해서 얘를 또 봐줘요. 지금 당장 압류하지 않고요. 또 일정 기간 또 나중에 압류할게. 얘를 또 봐줄 수가 있어요. 강제적 징수 절차를 봐줄 수가 있어요. 이거 봐주는 거는 임의적 징수 절차를 봐주는 거고 여기서 또 봐줄 수가 있는데 사유가 좀 달라요. 얘네들은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사업상이라든지 아니면 심적으로 지금 이게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지. 그래 거기 그런 사유에 해당했을 때에 얘네들을 좀 봐주는 거고요. 임의적 징수는 이제 강제적 징수는 그런 사유가 아니라 좀 다른 사유긴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동안은 성실납세자였는데 처음으로 여기 온 거야. 아니면 또는 얘가 지금 이걸 압류해 버리면 아무리 정상적인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요거를 좀 봐주면 최대 1년이거든요. 얘네들은 강제적 징수를 봐주는 건 최대 1년. 임의적 징수 봐주는 건 최대 9개월. 이건 1년. 그러니까 얘네들 또 요 압류했는데 요 사이에 판단컨대 알았어. 그러면 압류나 매각을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압류를 유예시켜 주거나 매각을 유예시켜 주는. 이때 이거는 강제적 징수를 봐주는 거죠. 얘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라고 한다면 압류 매각의 유예. 강제적 징수를 봐주는 거죠. 성실납세자였거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기에 왔거나 아니면 이거를 압류나 매각을 내가 최대 1년간 유예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얘네들을 유예시켜주는 거죠. 얘네들은 최대 몇 년? 1년. 얘네들 봐주는 건 최대 몇 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봐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봐주기로 했는데 지금 뭐가 지난 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봐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당연히 요 지난 다음에 봐주는 거고 임의적 징수도 요 이후에 봐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미 무슨 상태죠? 내가 지금 체납 상태죠. 현재 체납 상태인데 그래 알았어 너 이때 뭔 일이 발생했구나. 이미 체납 상태인데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사업상으로든 심적으로든 뭔 일이 발생을 해서 알았어 내가 이거 연장시켜 줄게. 아니면 얘 오케이 너 1년간 내가 최대 1년간 봐주면 정상적으로 사업해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정상 납부할 거라고 판단되는 애구나. 아니면 내가 처음이구나. 이게 봐주기로 했는데 이때 이제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유예 연장 이게 봐주기로 한 기간인 거예요. 그 봐주기로 한 기간인데 이때 하필이면 내가 지금 국가에다 돈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긴 거지. 국가에다 내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국가에다 공급해가지고 내가 돈 받을 일이 생긴 거예요. 응? 이게 뭐를 제출해야 되죠? 지금 국가에다가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계속 세금 지금 무슨 상태죠? 나 지금 체납 상태죠. 근데 지금 뭐 하는 지금 기간인데요? 봐주는 기간인 거야. 지금 과세관청에서 날 봐주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인 거예요. 근데 뭐는 이미 지났는데, 그죠? 지정납부기한에 이게 경과했다면 이때까지 안 낸 건 맞아. 체납 상태는 맞는데 지금 내가 그런 사유에 해당해가지고 지금 과세관청에서 날 봐주고 있는 기간인데, 근데 체납은 한 건 맞잖아. 그랬더니 저 납세 증명서 지금 저 좀 발급해 주세요. 그랬더니
관세무장이 너 체납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발급해 줄 수 없어. 그러면은 국가에다가 이걸 제출 못하니까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나 지금 관세관청에 나 뭐 해주기로 했는데 봐주기로 했잖아. 근데 봐주기로 했는데 지금 봐주기로 했다면은 이거를 나한테 발급을 해줘야 되겠어 안 해줘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 체납은 요런 체납은 있더라도 걔네들을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그런 체납은 있더라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주는 경우에 뭔가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봐주는 경우 다 어떤 표현으로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장 또는 유예. 뭔가 징수의 징수 절차에 징수와 관련된 연장 또는 유예예요. 그럼 뭔가 지금 봐주고 있는 기간이라면 그러면 납세증명서를 봐준다면서 납세증명서 발급을 나한테 안 해주면 그럼 내가 국가로부터 돈도 못 받고 그죠? 그러니까 체류기한 연장도 안 되고 해외 이민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주기로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봐주는 것들은 빼고 봐준다고 했던 거는 빼고 체납액이 없는 거를 증명한 서류다. 다시 말하면 요거 봐주는 것 때문에 체납한 상태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1, 2, 3, 4번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납부구제 유예. 그죠? 기한의 연장, 압류 매각의 유예. 그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유예. 강제 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 유예. 뭔가 다 보니까 유예, 연장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상태면 내가 이제 무슨 체납한 상태일 수 있지만 국가가 지금 현재 뭐 해주는 기간인 거죠? 봐주고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럴 때는 뭐를 발급해 준다고요? 납세 증명서. 아무리 내가 체납한 게 있다 할지라도 봐주는 경우에 해당되는 체납액이라면 납세 증명서 발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봐준다고 했기 때문에 납세 증명서 발급이 돼야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돈도 받을 수 있고, 그죠? 체류 기간 연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1, 2, 3, 4번 그리고 8, 9, 10번. 8, 9, 10번도 마찬가지로 다 보니까 뭐죠? 조특 다 8, 9, 10번은 조특법에 의해 가지고 뭔가 봐주는 거거든요. 조특법에서 재기 중소기업인인데 뭔가 재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다시 일어난 재기 중소기업인이 되려면 또 조특법상 요건들이 있어요. 이런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인을 재기 중소기업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재기 중소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을 그동안 안 낸 게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지금.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겠다 세금을. 근데 지금 한번 다시 일어나 가지고 한번 뭔가 다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안 낸 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런 재기 중소기업인들이 체납한 금액 또는 그거에 대해서 과세 특례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에 유예된 체납액 9번도 보니까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구제 유예 등의 특례에 따른 납부구제 유예 또는 지역납부기한의 연장과 관련된 국세 또는 체납액 걔네들은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 체납액은 있더라도 뭐를 발급해 준다고요?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봐주는 기간이니까. 그죠? 10번은 영세 개인 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이거는 이제 뭐 영세 개인 사업자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건데 폐업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폐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취업하거나 뭐 그런 개인 사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폐업했기 때문에 그 폐업 전에 세금 안 낸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폐업했다는 건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재산이 현재 있어 없어. 그래서 무재산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징수가 곤란한 그런 영세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도 조특법에서 특별히 내 좀 봐줄게 해가지고 영세 개인 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라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뭔가 그런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조특법에서 아시겠죠? 다 체납액이지만 체납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뭐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납세 증명서 발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8, 9, 10 전부 다 걔네들은 뭔가 연장, 유예,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지금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기간이죠? 봐주고 있는 기간에는 체납액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발급이 된다. 납세 증명서 발급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 6, 7번은 다 물적 납세 의무죠. 우리가 이제 그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충적 납세 의무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보충적 납세 의무는 보충적 납세 의무. 자, 국기법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 안 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작년 거라도 이제 본 적 있잖아요. 자, 보충적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주된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주된 납세 의무자한테 뭔가 징수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그죠? 그 부족한 징수 부족액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생기니까 그래서 보충적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제2차 납세 의무자.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물적 납세 의무자. 그죠? 물적 납세. 그리고 납세 보증인.
납세 보증인. 그렇게 세 명이 보충적 납세 의무자, 주된 납세 의무자한테 뭐가 있었을 때만 징수 보조객이 있었을 때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납세 의무자. 그리고 우리가 보충적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충적 납세 의무자는 원래 보충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는 거는 주된 납세 의무자가 원래 내야 되는데 제가 안 냈을 때 그 징수 부족이 생겼을 때 내가 내는 거죠. 그죠?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 보세요. 그 중에서 제2차 납세 의무자. 이건 어떤 의미죠? 얘네들 제2차 납세 얘네들한테 왜 납세 의무를 부여한 거지? 주된 납세 의무자한테 징수 부족이 생겼는데 A가 지금 세금을 안 내는데 내가 B인데 갑자기 나한테 부족한 건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지금 안 냈다는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금을 낸다는 거는 돈 번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돈을 계속 못 벌었다면 계속 결손이었다면 세금 낼 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가 지금 주된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건 얘가 돈 번 적이 있어 없어? 있어.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다니까요. 번 적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벌자마자 내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되는 거잖아요. 법인이라면 3월 달에, 그죠? 개인이라면 5월 달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25년도에 돈 엄청 벌었어. 개인이야. 그리고 26년도 5월 달에 세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죠. 25년도에 돈을 벌었어, 일단. 돈을 번 거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세금을 지금 뭐 법인이라면 3월, 개인 사업자라면 5월 달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세금을 안 냈네? 얘네들이 지금 A라는 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냈어. 안 냈다는 얘기 얘가 지금 근데 안 내면은 얘 재산 뭐죠? 이제 그렇죠. 아까 보는 임의적 징수, 납부고지, 근데 독촉 계속 안 내면 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압류 들어가죠. 근데 압류도 징수잖아요. 강제적 징수. 근데 강제적 징수 딱 갔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야. 그럼 지금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지금 안 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징수 부족하게 생겼다는 거는 얘가 지금 현재 뭘 갖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네. 벌었는데 없다는 거네. 그러면 지금 뭔가 되게 번 거가 어디 간 거잖아요 지금. 얘가 분명히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낼 게 있는 건데 그 번 거를 누가 가져갔으니까 지금 얘가 지금 낼 때 못 낸 거잖아요. 못 내서 강제적 징수라도 하려고 했는데 강제적 징수하는데도 부족하게 생긴 거예요. 부족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얘네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이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납세 의무자 지금 국회법에서 공부했던 4명의 제2차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그 4명의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가장 대표적인 뭐 청산인 같은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누가 지는 거죠? 자재산가액을 분배받은 자. 그러니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 어떤 A라고 하는 게 법인인데 법인이에요. 이게 지금 법인세를 지금 내야 되는데 법인세를 돈 번 적이 있어. 법인이 돈을 벌었어. 그죠?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걔가 지금 내지 않고 문을 지금 닫는 거죠. 번 적은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는 거는 얘가 세금 낼 거 남겨두고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한테 분배를 하는데 세금 낼 거 빼고 분배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도 내야 될 부채잖아요. 지금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가 납세의무자니까 내야 되는데 근데 얘가 그걸 지금 번 적이 있으니까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세금 낼 걸 남겨두지 않고 다 누구한테 줘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주주한테 다 줘버렸기 때문에 지금 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수 부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얘가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얻은 자가 누군 거예요? 자녀재산가액을 분배를 받은 자가 너무나 많이 가져간 거죠. 얘가 내야 될 세금까지도 너무나 많이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무슨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얘가 주된 납세 의무자인데 얘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금 지게 됐단 말이에요. B가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 원래 제대로 했다면 얘가 가져갈 돈이 아니라 얘가 그거 빼고 줬었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얘한테 그것까지 그렇죠. 내 세금까지도 안 내고 얘한테 다 줘버린 거잖아요. 그럼 얘가 원래 받아갈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세금을 얘가 못 내면 징수 부족이 있다는 거는 너한테 너무 많이 준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낼 돈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제2차 납세금을 줘야 돼.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얘가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얻은 거니까 얘가 더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얘가 그걸 가지고 그건 왜 내가 납세의무자가 아닌데 그걸 왜 내가 내야 됩니까라고 얘가 막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죠? 그럼 얘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충적 납세의무자지만 주된 납세의무자는 아니에요. 얘가 주된 납세의무자인데 얘한테 징수 부족이 생겼을 때 얘한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라고 한 거는 지운 거는 이거는 논리에 맞단 말이에요. 얘가 못 낸 거는 그래서 못 내는 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이득을 더 얻은 거니까 그거 네가 그러니까 세금을 네가 내야 돼라고 하는 거에서 얘가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납세 보증인. 납세 보증인도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때 부족한 금액이 생기면 납세 보증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납부금을 지는 거예요. 납세 보증인. 그러면 이 납세 보증인은 누가 보증서 줄까? 그러니까 그죠? 그냥 특수관계자도 안 해요. 형제도 안 해줘. 형제도 안 해줘요. 납세 보증인은 이거는 그냥 가족 중에서도 일반 가족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막 내 살을 떼주는 가족. 누구죠? 그렇죠. 엄마 아빠야 거의.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 내가 아빠 엄마는 난 보증 못 써. 근데 엄마 아빠는 나를 보증 서줘. 형제끼리도 보증 쓰는 거 쉽지 않아. 안 돼요 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증을 쓴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난파선이야. 나하고 또 둘만 남아 있는 상태. 지금 배가 지금 막 가라앉고 있어요. 나 수영 못해. 둘 다 수영 못해. 구명조끼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근데 납세 보증을 쓴다는 거는 그 구명조끼 하나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 살아라. 자 이게 누구만 가능한 거죠? 엄마 아빠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리사랑일 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납세 보증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아들이 내야 될 세금 지금 내야 되는데 세금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꼭 이게 돈을 벌었는데 이때 돈을 벌었어.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세금 바로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는 거니까 이렇게 이때 돈을 엄청 벌었어. 근데 지금 이때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못 내고 지금 징수 부족이 생긴 거니까 그죠? 뭐도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했어 이때 돈 벌었을 때다. 그렇지 흥청망청했어. 흥청망청 했어. 좀 남겨뒀어야 되는데 다 썼어 그냥 돈을.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이때 세금 낼 때 세금 못 내고 있어. 그죠? 누가 보증서 줬어? 엄마 아빠가 보증서 줬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엄마 아빠가 보증서 준 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엄마 아빠가 아들이 번 거에 대해서 아들이 그만큼 여기 다 썼어. 엄마 아빠가 알아. 엄마가 그러고 좀 남겨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엄마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낼 세금이 없어. 그걸 누가 지금 다 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엄마 아빠가 내주는 거는 보증을 서줄 정도야. 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이 내야 될 거 엄마 아빠가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충 납세의무자에서 그러니까 이건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진짜 좀 억울해요. 물적 납세 의무.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지.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를 국기법에서 보긴 하죠. 그죠? 어떤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잠깐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여기 A가 있고 여기 갑이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토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토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양도담보를 설정한 거지. 얘는 양도담보를 설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토지를 얘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이쪽으로 법적 소유권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양도담보라고 하는 건 실질은 뭔데요? 실질은 담보인데 근데 이걸 소유권 이전의 형태를 떼어가지고 실질은 담보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파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그리고 내가 돈을 빌리는 거죠. 소유권 이전시켜주고 돈을 차입을 해.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다시 얘가 나한테 소유권을 또 이전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지금 이게 담보인데 형식은 어떤 형식을 띠는 거죠?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띠는 거니까 그래서 걔는 우리가 무슨 담보라고 하는 거라고요? 양도담보. 그러면 얘는 양도담보 설정자고요. 얘는 양도담보권자가 되는 거예요. 실질은 담보지만 형식은 양도 형식을 빌린 거죠. 소유권 이전 형식을 빌린 거다. 이렇게 이런 상태.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이 누구한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A한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좀 그렇지만 실질 법적 소유권은 지금 등기는 얘한테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갑인데, 응? 근데 형식적인 소유권자는 현재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A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문제는 뭐냐면 얘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체납했네? 얘가 세금 체납한 거예요. 체납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체납했으니까 세무서에 이제 압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독촉적 계속 안 내. 그래서 압류 딱 들어갔어. 압류 들어갔는데 지금 얘가 재산이 없네? 또 징수 부족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얘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누구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 형식적으로는 얘한테 얘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거는 누구 거죠? 실질적으로는 얘 거야. 근데 형식적으로는 지금 얘 걸로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압류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류를 하려면 법적으로도 얘 거여야지만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얘 게 맞지만 이 토지를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세무서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 지금. 근데 이게 양도담보 설정한 거는 지금 양도담보 설정 계약서를 보니까 이거 양도로 되지만 양도담보잖아. 소유권 지금 몇 개로 가 있지만 양도담보잖아. 그러니까 실질은 네 거잖아. 네 건데 근데 지금 법적으로 내 걸로 돼 있으니까 뭘 못해요. 지금 세무서에서 압류를 못 하는 거예요. 압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이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얘한테 납세물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압류를 못 하니까 이걸 압류를 못 하니까 얘한테 이 토지 가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네가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실제는 얘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네가 납부물을 네가 져라라고 하는 걸 물적 납세물. 말 그대로 이 토지 가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납세무라고 하는 거예요? 물적 납세무라고 하는 거죠. 이 물적 납세무도 보충적 납세무이기 때문에 얘가 세금을 안 냈을 때 얘한테서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은 얘가 물적 납세무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근데 얘한테 압류할 거 다 압류했는데도 징수 부족액이 생기면 찾아보니까 뭐야 실질이 갑거인 게 여기 있네. 근데 그 형식적으로는 지금 누구 걸로 돼 있으니까 A 걸로 돼 있으니까 얘를 뭘 못 하니까 지금 압류를 못 하니까 얘가 이거로 납부할 수 있게 세무서가 얘한테 고지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 국기법상 이제 물적납세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적납세무라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실질은 얘 건데 형식적으로는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얘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뭐를 못 하니까 지금 압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요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뭐를 보내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물적납세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근데 이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얘가 지금 안 했어. 이걸 지금 납부를 안 한 거야.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보세요. 얘 입장에서는 아까 보니까 약간 느낌이 당연히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 얘는 보충적 납세무자지만 뭔가 이득을 얻었으니까 정말 살을 떼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둘은 보충적 납세무자지만 주된 납세무자는 아니지만 세금을 내는 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얘한테 뭐 했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뭐 했죠? 그렇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나 못 내겠는데? 나 지금 이거 내버리면 나 이거 지금 이걸 세금 내버리면 얘가 나한테 돈 나중에 갚을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알고 지금 이거 세금을 이걸 내는 거야?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얘가 맞으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걸 압류를 못하니까 너한테 지금 내가 이 토지가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겠다. 물론 이게 보내는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이게 가지려면은 세무서가 얘보다 더 우선권이 있어야 돼요. 우선권이 있으면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얘가 우선권이 있으면은 세무서에서 살아보면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얘가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우선권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양도담보 설정이라고 얘 법정기일 얘가 지금 체납한 그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납한 세금의 법정기일이 더 앞서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당연히 이 토지에 대한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날짜 싸움 해가지고 지금 양도담보 설정일과 얘가 체납한 그 국세에 이 세무서가 걷어야 되는 얘가 체납한 그 국세의 법정기일 둘 중에 날짜 싸움인데 누가 더 앞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얘가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에 대한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얘한테 있으니까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 입장에서는 아무튼 우선권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지금 현재 명의는 얘한테 와 있고 얘도 지금 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거 세금을 지금 낸다? 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못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못했네? 그럼 이것도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그렇죠. 체납이 돼버린 거야. 자, 납세 의무자가 누군데요 지금? A가 돼버린 거야. 원래 주된 납세 의무자가 누군데? 갑. 징수 부족액에 대해서 이제 얘가 납세 의무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납부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왜냐면 얘도 지금 뭔가 얘 받을지 안 받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세금부터 먼저 낸다고? 나 못 내겠는데 아무리 네가 우선권이 있다 할지라도 나 못 내겠는데도 지금 못 내고 있는 거야. 지금 뭔 얘기인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이 체납한 거는 뭔가 얘가 지금 이득을 얻었나요? 얘가 지금 세금을 안 내므로 인해서 아니에요. 얘가 세금을 안 내므로 인해 가지고 얘가 이득을 얻은 게 얘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세금을 안 냈을 때 얘가 막 살이나 내 피 살을 다 떼주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체납한 거는 얘가 체납한 거 있잖아요. 얘가 체납했을 때 얘가 지금 국가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재화나 교육을 공급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거야. 지금 받을 돈이 있는데 얘도 지금 뭐를 그러면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가에다가 또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뭐에 대한 체납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체납이 있는 거예요. 얘하고 얘랑 좀 달라요. 똑같은 보충 납세 의무자긴 하지만 이 물적 납세 의무자는 진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지금. 나도 지금 손해를 입고 있는 거야. 나도 이 돈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일 거잖아요 지금. 아니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얘한테 돈 갚겠어요 지금? 돈 갚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금도 지금 못 내고 있어요. 얘도 지금 얘한테 받을 돈이 있는 상태인데 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얘도 불안해 죽겠다니까. 얘하고 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보충적 납세 의무자 3명 중에서 지금 물적 납세 의무로 인해 물적 납세 의무를 체납한 거죠. 그런데 얘한테 납세 증명서를 발급 안 해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얘가 세금을 주된 납세 의무자 세금을 안 내므로 인해 뭔가 이득을 얻은 자거나 주된 납세 의무자 세금을 안 냈을 때 내가 그래 끝까지 내가 책임져 줘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얘가 세금을 안 내므로 인해서 얘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 거야. 돈 빌려준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얘가 지금 얘한테 고지서를 보냈다는 얘기는 얘 명의로 돼 있는 토지의 우선권도 얘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으니까 고지서를 보내는 거라고요 지금. 얘가 우선권이 있어야지만 이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얘가 우선권이 있으면 고지서 이걸 못 보내요. 그리고 지금 얘는 진짜 현재 지금 불안한 상태다, 불안하지 않은 상태다. 엄청 불안한 상태인데 국가에다 일해가지고 받을 돈도 그 돈도 못 받게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얘도 지금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인데, 응? 근데 국가에다 받을 돈이 있어요 지금 내가. 6개월 전에 한 일이 있거든요. 돈을 6개월 뒤에 주기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받으러 갔더니 현재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얘도 현재 불안한 상태인데, 근데 국가로부터 받을 돈도 못 받게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체납이 있다. 이런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체납은 걔네들은 있더라도 뭐를 발급해 주겠다는 거죠?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납세 증명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봐주는 기간.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봐주는 기간에는 체납을 했다 할지라도 납세 증명서 발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체납도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도 지금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주된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좀 그렇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고 약간 느낌이, 얘는 나도 지금 현재 주된 납세 의무자 세금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지금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안 내고 있었더니 그런데 불이익까지 줘 막.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적 납세 의무 물적 납세 의무 국기법, 부가가치세법, 그다음에 종부세법에 따른 물적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 자가 체납한 거죠. 그 관련된 세금을 체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를 발급해 준다고요? 납세증명서 발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납세증명서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체납이 있어도 되는 것들이 좀 있구나. 얘 빼고 체납액이 없는 걸 증명하는 서류구나.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4페이지에 이런 말이 또 나와요.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다음에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납세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죠? 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미과세된 자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납세증명서라고 하는 내가 세금을 체납한 거 없이 다 낸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걸 세무서장이 그걸 증명서류에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서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세금이 과세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납세증명서는 내가 세금을 다 난 납부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서류인데, 세금이 과세된 적이 없다면 납부한 적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과세된 적이 없으면 납부한 적도 없으니까 납세 증명서라고 하는 걸 발급해 달라고 하니까 넌 납부한 적도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사실 뭐도 없는 거죠? 그렇죠. 체납한 것도 없는 거지. 체납한 것도 없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지금 처음으로 뭔가 한 일이 국가에다 한 일이야. 그런데 국가로부터 지금 뭐 돈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뭐 된 적이 없는 거죠. 세금이 나한테 과세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국가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나한테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오래. 발급받아 오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그럼 저 납세증명서 발급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자, 발급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죠. 왜냐 지금 과세가 된 적도 없지만 뭐 된 적도 없는 거죠. 체납된 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미과세가 된 자도 납세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미과세가 된 한 번도 지금까지 세금이 과세된 적이 없던 자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체납한 것도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걔네들도 뭐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제출하는 거죠. 미과세가 된 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미과세가 된 자도 뭐 한 건 없는 거니까. 세금을 낸 건 없지만 체납한 것도 없는 건 맞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제출 사유 1, 2, 3번 밑에 이제 꼭 표시해가지고 납세자가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장에게 조회를 하거나 납세자 동의를 받아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제출 안 하더라도요. 제출 안 하더라도 해당 주무관서 등이 걔네들이 직접 조회를 하거나 관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장한테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하려면 납세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납세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납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체납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을 했다면 그러면은 뭐를 제출한 걸 본다고요? 납세증명 제출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여기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그러면 지금 뭐를 제출해야지만 된다고 그랬죠?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는. 근데 그 중에 얘는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데 내가 근데 납세 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출 의무 면제 1번부터 5번까지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는데 근데 제출 안 해도 된대요. 그래도 돈 준대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 해가지고요. 1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대금을 지급.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국가에다가 뭔 일을 해줬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누군가한테 시켰다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시킬 때 국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칙이 뭐냐면 경쟁 입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 문서로 얼마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로 이렇게 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 얼마씩이면 우리가 이런 공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업체들한테 쫙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업체들 이제 그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경쟁 입찰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그러면 얼마를 받겠다. 나는 얼마를 받겠다. 막 공사비를 다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최고 금액, 최저 금액. 그죠? 그 금액 중에서 가장 최저 금액을 제시한 자. 근데 최저 금액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보는 거죠. 최저 금액을 제시한 자가 이제 있어. A부터 지금 한 2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 A 업체가 최저 금액을 했는데 보니까 경험이 한 번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A 업체도 경험이 그래도 일정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기준을 충족한 자들 중에서 최저 금액을 제시한 그런 업체한테 일을 맡기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가 공매라고 그래요. 공매한다. 경쟁 입찰 또는 경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경쟁 입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네가 해라. 딱 누구를 지정해 가지고 네가 해라라고 딱 누군가 업체를 아주 그냥 딱 지정을 해 가지고 걔하고 계약을 맺는 거. 이걸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아예 딱 상대편을 임의로 딱 선택을 해서 아예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네가 해라. 이렇게 이거 하면 이거 비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당연히 어떤 사유에 해당이 하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정말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이거 지금 당장 빨리 이거 막 지금 공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 사람 불러 모으고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이거 지금 내일 썩어. 곧 부패되는 거야. 곧 변질되는 거야. 지금 빨리 처분해야 돼. 근데 지금 경쟁 입장을 하려면 공고해야 되죠.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 다 그 막 눈치 싸움 며칠 걸리죠. 근데 걷죠. 또 요건 추종에 이제 확인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냥 벌써 한 달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의계약을 맺는 거는 다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이거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뭐 썩거나 변질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수의계약 맺는 것들은.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곧 썩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내가 딱 정해져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 거지. 국가에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되거나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곧 썩기 때문에 야 이거 빨리 네가 좀 해줘. 그래서 그럼 내가 좀 빨리 사겠다. 내가 빨리 이 일을 해주겠다. 아니면 그 물건을 사겠다. 뭐 이렇게 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내가 지금 뭔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국가에서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국가 급해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은 거란 말이죠. 근데 납세 증명서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을 맺은 거지. 국가 급해가지고 수의계약 맺었어요. 급해가지고 맺은 건데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내가 그래서 급하게 했어. 그 일을 했어. 그다음에 돈을 줘야 되는데 맞아. 납세 증명서.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네가 급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한 거 내가 급하게 해준 건데 막 나도 지금 다 만사 제출해놓고 막 급하게 해준 건데 갑자기 돈 안 주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는 납세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돈 주겠다는 거죠. 수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이거는 뭔가 국가가 굉장히 급하거나 금액이 얼마 안 되거나 그래가지고 수의계약 맺어가지고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때는 뭐를 제출 않더라도 납세증명서 제출 않더라도 주겠다. 국가가 급해가지고 수의계약 맺은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은 그런 거고요. 2번, 3번은 이게 뭐냐면 지금 A한테 지금 대금을 지급하는데 근데 그 A가 지금 어차피 그게 지금 또 국가에다 내야 돼. 그 돈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또 국가에다 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빨리 돈 주세요. 저 지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돈을 A한테 주는데 A가 그 돈 받아서 그걸 다시 어디에다 납부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응? 또는 3번에 국세 강제 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미 내가 지금 국가로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내 세금을 안 낸 게 있어가지고요. 세금을 안 내면은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나한테 압류가 들어가는데 압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국내에 소지하는 모든 재산이 압류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압류 제한이 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지만 채권도 그러니까 압류가 돼요. 내가 누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요. 지금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세금을 안 낸 게 100만 원이 있다면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그 채권도 압류 걸어가지고요. 그건 그냥 바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채권도 압류해가지고 바로 채권도 바로 세무서가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가로부터 돈을 지금 받는데 받아야 될 그 채권, 내가 국가대 일을 이미 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받을 돈이 지금 있어. 1,000만 원. 근데 지금 내가 세금 낼 게 지금 얼마 있어? 1,000만 원. 그래서 그 채권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압류가 들어간 상태. 그러면 지금 그거를 당연히 그냥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돈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거니까 어차피 누구한테 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죠? 어차피 국가한테 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세금을 냈어, 안 냈어? 안 냈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압류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세금 안 냈네. 지금 무슨 세금 있는 거죠? 체납한 세금이 있는 거잖아.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 바로 어디로 갈 거니까. 어차피 국가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2번, 3번은 어차피 어디에 가는 거야, 다 국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내가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내가 뭐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체납액이 있는 상태니까 납세증명서 발급이 돼야 하는데 안 되지만 얘는 지급한다는 거죠. 어차피 바로 어디로 갈 거니까 바로. 그렇죠. 여기 세무서로 갈 거니까. 그래서 1번은 국가가 급해가지고 일을 시킨 거고 그래서 대금 지급 국가한테 할 때는 이때는 돈 납세증명서 제출 안 해도 돈 준다. 그리고 2번, 3번은 어차피 누구한테 갈 거니까. 어차피 국가에다 갈 거니까 그런 거고요. 4번에 이제 이건 이제 파산 절차와 관련된 건데 파산 절차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가 이제 그 A라는 사람이 뭔가 관할 법원의 파산 절차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이 뭔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낼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고 갚아야 될 돈도 제대로 못 갚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거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내가 지금 세금 내야 될 거하고 갚아야 될 부채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적은 거예요. 현재. 그러면은 파산 신청하고 파산 선고가 내려져 가지고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내 파산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변호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게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변호사예요.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그 선임하는 사람이 파산 관제인이에요. 그럼 뭔가 이제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이 파산 절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얘가 지금 파산 선고가 내려지잖아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뭐를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야 되죠. 자산. 그 자산은 실제 토지 건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받아야 될 채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산에는 지금 채권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산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은 다 팔아가지고 돈 현금화해야 되는 거고요. 채권도 어떻게든 간에 추심을 해야 되는 거죠. 다 현금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 환가를 했다 할지라도 갚아야 될 부채가 그죠? 얘에 대해 지금 채권자들이 엄청 많은 거죠. 지금 이 자산보다도 이 사람들이 가져올 돈이 훨씬 많으니까 지금 파산 선고가 지금 내려진 거고 파산 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채권 중에 얘가 누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국가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국가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데 파산 절차가 들어갈 정도면은 얘가 세금 어떤 세금이든지 간에 세금 안낸 게 있다 없다? 있다. 세금 안낸 게 지금 무조건 있다. 그죠? 그럼 국가에서 지금 얘한테 지금 계속 뭐를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빨리 뭐 해가지고 빨리 현금화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지금 다 갚아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얘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얘는 이미 망가진 거고요. 얘에 대한 채권자들도 같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얘 재산이 지금 60억밖에 없는데 받을 돈이 100억인 거지. 그럼 이 채권자들이 어차피 다 못 받아가요, 지금. 그죠? 그럼 빨리빨리 파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빨리 현금화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얘네들도 좀 조금이라도 지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이게 파산 절차가 국가에서 자꾸 납세 증명서 제출을 자꾸 요구하면 그래서 이 채권을 좀 회수를 못하면 파산 절차가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파산 관제인이 두 번째 줄 납세 증명서 제출 예외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예외를 요청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파산 관제인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파산 관제인이. 누구를 통해서 하겠어요? 관할? 법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납세 증명서 제출 예외를 누구한테 요청하는 겁니까? 관할 세무장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관할 세무장이 오케이 알겠어. 요거는 예외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납세 증명서 제출 예외 요청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제출 예외가 됐으니까 국가로부터 받을 채권 받을 수 있죠. 파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이 A는 안 낸 세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체납한 세금이 있을 수 있다. 납세증명서 발급 그럼 정상적인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파산 관제인이 그 관할 법원을 통해 가지고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를 그를 요청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줘서 납세증명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5번은 보니까 계약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계약 대금 전액을 체납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 대금 중 일부 금액을 체납세액의 전액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아무튼 결국에는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금액 전부 다 받은 금액이 100. 근데 체납액이 500. 저 이거 받은 거 다 내겠습니다. 체납. 그래도 아직 400 모자라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거 500. 체납액은 100. 그럼 내가 500 받아서 이거 체납액 100 내가 다 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둘 중에 하나. 체납액이 더 클 때는 내가 받은 거 다 내겠다. 그죠? 내가 받은 게 더 크면은 체납액 그걸 다 내겠다. 체납액을 다 내겠다.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어차피 국고에 귀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납세증명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내가 대금을 지급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출 의무 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제출 의무 면제가 있다. 얘하고는 면제 없어요. 근데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그 5개의 제출 예외가 있다.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납세증명서 제출 사유 이거 중에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국가 등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계약을 맺을 때 아니에요. 대금을 지급받을 때 한번 계약을 체결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된다. 이거 틀린 문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일 다 하고 국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을 때 그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출 대상자 특례에 관한 규정인데, 자,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냐 해가지고 당연히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게 국가하고 뭔가 계약을 맺은 자, 국가한테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국가한테 어떤 일을 해준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뭐 국가한테 내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을 한 거예요. A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뭘 맺은 거? 얘하고 얘가 지금 계약을 맺어서 재화나 용역을 얘가 이제 공급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채권,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을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을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받으면 되는데, 근데 그 채권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걸 채권을 B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받을 돈을. 얘가 지금 돈이 필요해. 지금 급전이 필요해. 이거 지금 2달 뒤에 주기로 했는데, 국가는 뭐 분기마다 준대. 나 아직 2달 남았어. 근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얘한테 지금 이 채권을 뭐 했죠? 팔아버렸어요. 채권을 양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채권을 얘가 팔았으니까. 그러면 계약은 이렇게 맺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얘가 받는 거죠. 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납세증명서는 A 걸 내야 되는 거냐, B 걸 내야 되는 거냐? 결국에는 원래는 국가랑 계약을 맺은 자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일한 게 일반적인데,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지금. 채권을 양도했다면, 이거는 특이하게도 이 경우는요, 채권 양도자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있죠, 둘 다 납세증명서 제출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을 내가 양도했다면, 그럼 얘는 이제 채권에 대한 얘는 뭐가 되는 거고요? 양도인 되고, 얘는 채권의 양수인이 되잖아요. 대금은 지금 이렇게 지급받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얘하고 얘 둘 다 국가에다가 뭐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좀 특이하죠? 채권 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 증명서를 다 제출해야지만 돼요. 둘 다 체납이 없어야지만 대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에 법원의 전부 명령에 따르는 경우. 이게 뭐냐면 법원의 전부 명령. 이거 이제 법원의 전부 명령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자가 당연히 이제 국가 등하고 또 계약을 맺은 거죠. 이렇게 얘하고 계약은 이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뭔가를 공급을 한 거죠. 재화나 용역을 뭔가를 공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기마다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좀 돈을 받아야 될 지금 뭐가 있는 거죠? 돈을 받아야 될 채권이 있는 상태. 이제 돈을 받아야 돼요, 이제 얘가. 그런데 얘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A가 있는데 얘한테 줄 돈이 있었던 거예요. 얘한테 줄 돈. 그러니까 얘하고 얘 관계에서 갑하고 A 관계에서 얘는 채무자, 얘는 채권자. 아니, 국가에다 뭐를 공급할 때 부품 같은 거 사는데 얘한테 산 거야, 외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얘한테 좀 돈을 줘야 되는 상태인 거죠. 얘하고 얘 관계에서는 얘가 채권자, 채무자 이런 상태. 근데 지금 얘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지금 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을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응? 근데 지금 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한테 청구하는 거야. 법원한테 청구해가지고요. 어떤 청구를 하냐면 이거를 부채를 나한테 이전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는 얘한테 돈을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얘는 지금 채권이 있고 얘는 부채가 있는 건데, 그 부채를 얘가 아니라 그걸 누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한테 이전시켜 주세요. 그걸 전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얘한테 내려주는 거야. 내리게 해달라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아니, 국가는 무조건 돈 줄 거 아니에요. 이제 기한 딱 되면 돈을 줄 거란 말이죠. 여기한테 가버리면 얘가 또 나한테 줄지 안 줄지 몰라. 지금 또 그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얘가 지금 법원에다가 무슨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전부 명령을 신청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얘한테 전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계약을 맺었고 공급을 했고, 얘가 지금 받을 돈이 있는 얘가
얘한테 받을 돈이 있는 애가 너 뭐야 국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네? 그럼 그 내가 나한테 그걸 국가로부터 나한테 달라고 법원한테 나는 신청할 거야. 법원한테 국가한테 그 부채를 네가 줘야 될 그 부채를 나한테 이전시켜 달라는 명령을 해주세요라고 얘한테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죠? 그럼 얘가 얘한테 명령을 하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얘한테 줘야 될 금액인데 이거를 정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얘한테 줄 돈이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줄 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A를 뭐라고 하느냐? 그 A를 채권자인데, 그렇죠? 무슨 채권자라고 한다고요? 압류 채권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압류 채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얘가 뭐가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죠? 압류가 들어갔던 거예요. 얘가 지금 돈을 계속 안 갖고 있어서 채권에 대한 압류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채권자가 아니라 무슨 채권자가 된 거죠? 압류 채권자여야지만 저 법원에다 내가 이거 압류했다. 압류했으면 내가 이 돈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근데 국가가 그냥 나한테 바로 지급하면 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압류가 된 상태에서 법원에 정부 명령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법원에서 얘한테 야 이거 압류들어간 채권이야. 그냥 바로 얘한테 주면 돼라고 정부 명령을 하고, 그럼 국가가 이렇게 대금 지급하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누가 당연히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국가한테. 그렇죠. 이때는 A가 압류 채권자가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법원의 전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도 보니까 세 번째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납세 증명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뭐냐면은 도급계약인데 국가가 이제 다리공사를 하는데 여기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얘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급계약, 원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얘가 이제 지금 뭐 도로공사나 다리공사 이렇게 해주는 거죠. 국가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 근데 이제 원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다리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을 따내서 모든 걸 다 얘가 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또 여러 업체들하고 또 하도급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공사를 하는데 근데 하나의 회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있죠. 하청업체들 얘네들 A하고 얘가 또 하도급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국가하고 얘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도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면 그게 100억짜리라면 100억 다 받아가지고 하청업체들한테 이제 100억 나서 쫙 하청업체들한테 이제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은 뭐 로프 전문이고 얘네들은 이제 뭐 상판 전문이고 뭐 무슨 전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다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일을 맡겨와서 일을 시키고 돈을 다 나눠주고 자기도 남은 금액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이렇게.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하도급 대금을 원래는 전체 돈을 얘가 다 주고 얘가 이제 여기에다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얘한테서 직접 지급받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이제 부도나는 경우도 워낙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여기 하청업체들이 국가에다 얘기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 다 알아. 계약서가 다 있어. 얘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예 그냥 얘네들한테 다 바로 이렇게 얘가 달라고 이제 요청하게 되면 얘가 얘한테서 직접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는 원도급 사업자, 얘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애들은 수급 사업자. 얘네들 수급 사업자. 계약은 얘하고 맺었지만 얘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얘네들이 요청하면 그러면 어차피 얘한테 다 주면 100을 주면 그중에 60이 얘한테 갈 건데 60은 그냥 얘네들한테 주는 거죠. 다 직접.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약은 원도급 사업자랑 계약을 맺었지만, 그죠? 하도급 사업자, 수급 사업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금 계약을 맺은 자와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인데 결국에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국가로부터 받은 채권을 만약 양도했다면 그때는 양도인과 돈은 양수인이 받는 건데 양도인 양수인 둘 다 납세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은
납세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납세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납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다. 그러니까 한번 발급되면 30일간은 유효한 거예요. 30일간.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아까 제가 납세 증명서를 언제도 발급할 수 있다고 했냐면 납세 증명서를 납부 고지가 됐는데 납부 고지서가 이제 납부 고지가 됐는데 아직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기 전에 요때 지금 내가 국가로도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제 국가에 뭐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지금 납세 증명서를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이때 근데 이제 여기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발급돼야 안 돼요. 돼요. 아직 뭐가 안 된 거니까. 아직 체납이 안 된 거니까 이때 발급이 되는 거예요. 발급이 되는 거예요. 발급이. 근데 이제 발급되면 유효기간이 며칠이라고요? 이게 30일인데 30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30일이. 그러면 실제로 이때 납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납부 안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체납한 상태인데도 유효한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유효한 납세 증명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 납세 증명서의 유효 기한은 며칠로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30일로 하기로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납부고지의 납부 기한으로 유효 기한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유효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이것만 유효 기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맺는데 유효한 뭐를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납세 증명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유효 기간을 이때부터 30일이 아니라 넌 납부 기한까지를 유효 기한으로 할 거야. 유효 기한 이것만 유효 기간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까지만 유효 기간이니까 아직 뭐가 안 된 상태인 건 맞죠? 아직 체납을 한 상태가 아닌 건 맞는 거지. 이 이후에도 유효한 납세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거기 적혀 있는 거죠. 보니까 원칙은 납세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며칠인데요. 30일인데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 그렇죠? 납부 고지된 이미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로 단축시킬 수가 있다고요? 해당 지정 납부 기한까지로 유효 기한을 이렇게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유효 기한을 30일이 아니라 이 날짜로 이렇게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미납국세 연락. 미납국세 연락은 금방이니까 미납국세 연락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자, 미납국세 열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안 냈는데 내가 세금을 안 낸 그 정보를 누군가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지금 내가 지금 건물주야, 건물주. 내가 지금 건물주. 내 임대인. 지금 여기 지금 누가 들어와야 되는 여기 지금 누가? 임차인들이 들어와야 돼.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뭘 받죠? 지금 임대인이 보증금 받을 거예요.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얘가 돌려 받아야 되는 돈인데 사실 지금 임대인이 만약 지금 여러 가지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럼 보증금 줬는데 나중에 뭐 떼일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얘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는지나 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누구의 미납국세를 누가 열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얘가 열람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다면 딱 보면 얘가 이거 계약하겠어 안 하겠어? 저 다른 건물 가겠습니다. 세금을 안 냈더라고요. 보니까 참 웃긴 아저씨네. 이러면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게 뭘 빚죠 지금? 공실로 그렇죠. 공실로 계속 비어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임대인은 세금을 내겠어 안 내겠어? 그러니까 내야죠. 내야지만 이게 꽉 찬단 말이죠. 세금을 안 내버리면 어떤 임차인이 계약을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거죠.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죠. 세금을 내야지 임차인들이 다 찰 거야. 안 그러면 또 다 공실이야. 누가 오겠어? 아무도 안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미납국세, 얘의 미납국세를 얘가 열람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과세관청에서 얘의 정보잖아요. 그럼 과세관청은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미납국세 열람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냐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게요. 원래는 거기 교재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라는 자, 임차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언제라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당연히 하기 전에 해야죠. 계약을 하기 전 계약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주는데
그죠? 계약금을 주는 건데 주고 난 다음에 아직 내가 아직 임대 개시는 안 됐지만 내가 한두 달 전에 이미 이제 계약을 먼저 맺은 거죠. 그 두 달 뒤에 이제 내가 임대차 기간은 이때 개시일은 이때 임대 개시는 이때인데 계약은 미리 한 두 달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미납국수가 있네. 그죠? 그러면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금은 보증금이 예를 들면은 보증금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럼 일반적으로 10%나 20%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나 20%가 계약금이란 말이죠. 근데 계약금 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미납국세가 있네. 그럼 나머지 90%를 내겠어요. 그냥 계약금 버리고 안 되겠다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언제만 열람할 수 있다고 원래는 임대차 계약 전에만 이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에 개정되면서 뭐도 될 수 있었냐면 또는 두 번째 계약 전 또는 2번 두 번째 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계약 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도 할 수 있다고요? 계약 전에 내가 몰라가지고 그때는 몰라서 열람을 안 했어 일단. 근데 계약을 하고 났더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주변 사람이 야 너 확인했어야지 이런 거지. 근데 예전에는 임대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열람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근데 계약금만 날리면 되는 거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직 뭐죠? 임대차 개시 전, 그렇죠? 임대 개시 전. 이때에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근데 이거는 임대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임대인의 비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뭐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줘. 동의 안 해주면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동의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동의 안 해주면은 뭘 안 하면 동의 안 해줬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죠? 미납국세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거지. 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럼 저 미납국세 열람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왜 하시려고 하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이 사람 처음인데. 요즘 MZ 세대는 다 그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다 할 수 있게 돼 있으면 동의만 해주시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확인해봐야죠. 이게 보증금이 또 이게 저한테는 큰 돈인데 그러니까 뭐 건물주님 입장에서는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법에서도 동의만 해주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했더니 그거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막 이렇게 이러면 그럼 그 건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야죠. 동의를 안 해주면 뭔가 꾸리는 게 있으니까 동의 안 해주는 거잖아요. 동의를 꼭 얻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이 이제 이렇게. 자 그런데 요렇게 돼. 이게 들어왔다 그랬죠. 이게 몇 년 전에 얼마 안 돼.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원래는 임대차 계약 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임대차 계약 후에도 뭐 전이라면 임대 개시 전이라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추가로 뭐가 들어왔냐면 추가로 동그라미 2번 2번 예. 1번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한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거니까 보증금이 예를 들면 한 뭐 2천만 원이다. 그럼 계약금은 최소 10%라고 했잖아요. 최소 10%예요. 많게 받는 20% 받는 거고. 그럼 내가 계약금 얼마 낸 거죠 지금? 200을 낸 거야. 최소. 만약에 2천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얘랑 마찬가지로 뭘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근데 아직 뭐 전이야? 임대 개시 전이야.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하는 거야? 계약금이 아니라.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 나한테는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여보세요. 이게 요 상태라면 그리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러면 얘는 임대인 동의 없어도 얘는 지금 뭐가 없어도요? 원래 뭐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한테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 경우라면 뭐가 없어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동의 없어도 금액이 크니까. 아시겠죠? 이러면
이러면 뭐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뭐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왔어요. 얘하고 얘가 같이 들어왔다고요.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도 열람 신청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온 거죠. 이때도 들어오면서 그냥 이 경우라면은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미납국세 열람할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한 거고, 이 경우면서 엔드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동의가 없어도 이거는 열람 신청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근데 요게 같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출제가 아직 안 된 거고. 이렇게 꽤 중요한 내용이 들어왔었는데 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자 그다음에 내용 보면은 자, 열람 대상 국세. 이제 그리고 열람 대상 국세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얘가 세금을 안 낸 거를 다 열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걸 한번 잠깐 볼게요. 세금을 미납은 체납과 다르죠. 미납은 체납과 달라요. 지금은 임대인이 지금 개인 사업자야. 그러니까 무슨 세를 내야 돼? 소득세를 내야 돼 지금.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소득세 이때까지 해서 5월 31일까지가 이게 법정 납부기한이잖아요. 이때 신고기한 거 같죠. 법정 신고 납부기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때 이제 납부를 안 하면은 납부 고지서가 보내질 거고, 납부 고지서에 납부기한을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쭉 세금을 내가 지금 계속 안 내면 다 무슨 상태 현재? 미납 상태. 근데 열람이 가능한 국세는 어떤 국세냐? 3번부터 볼게요. 어떤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요? 체납액. 그러면 그 임대인이 그렇죠. 쭉 안 냈지만 납부고지 납부기한 지정 납부기한 이후에도 안 내고 있는 이거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열람 가능. 열람 돼요. 이거는 열람 돼.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고지가 동그라미 2번.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 어떤 세금을 납부고지 발관 후에 아직 지정 납부기한에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계속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상태인데 요 상태의 세금이에요. 아직 뭔 아니죠? 아직 체납은 아니지만 계속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이것도 미납은 맞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열람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이것도 불안하잖아 지금. 그 왜냐면 고지가 됐는데 아직 고지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뭐를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법정 신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으니까 고지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뭔가 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열람되고 뭐도 돼요. 체납액만 열람되는 게 아니라 고지가 된 다음에 지정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안 낸 요 사이에 안 낸 것도 열람이 되는 거예요. 열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 뭐예요? 1번.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아니한 거. 그러면 지금 그건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잘 보세요. 이때 뭐는 됐는데 지금 신고는 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있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건 없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거는. 잘 보세요. 지금 열람이 되는 거는 신고는 했는데 납부하지 아니한 걸 열람이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거는 뭐가 안 돼? 열람 대상 국세가 아니에요. 얘하고는 열람이 되는데,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지금 보니까 잘 보세요. 뭐가 된다고요? 얘는 열람이 돼요. 얘는 열람이 돼요. 근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열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열람을 안 시켜줘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는 게 있어. 임대인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안 보여줘요. 열람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관할세무서에서 저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여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보여줘. 그럼 지금 안 보여준다는 얘기니까 이게 지금 좀, 그러니까 그때 안 보여주면은 미납국세를 안 보여주면 이게 다 납부한 건가 그러면? 이게 애매한 거야.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나쁜 것 같은데 안 보여주고 얘는 보여줘. 이게 좀 이상하죠. 얘하고는 오케이. 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거니까 신고 납부제도잖아요. 소득세가. 그렇죠? 법인세 아니면 소득세일 텐데, 신고 납부제도는 신고를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니까, 확정이 되는 거니까.
확정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신고를 안 해버리면 확정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아직 몰라요. 그 얘는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주고 아직 뭐가 안 된 거니까.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몰라요. 누구도. 과세관청도 몰라요. 그러니까. 과세관청도 조사해가지고 결점이 경정을 해서 그래야지만 알게 되는 거지. 아직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면 아직 확정이 안 될 거라서 구체적인 금액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얘는 신고됐으니까 확정이 된 거잖아요. 확정이 됐으니까 근데 안 낸 거야?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럼 보여주는데 바로 보여주진 않고요. 일정 기간 안 보여줘요. 왜냐면 얘 안 보여주는데 얘는 바로 보여줘 버리면 그러면 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안 보여줘요. 얘도 그 일정 기간이 법정 신고 납부 기한 뭐라고 돼 있죠? 내용 보니까 거기 밑에 조그만 글씨 두 줄로 돼 있는 거 있죠. 열람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지금 이거에 대해 신고한 국세 중 뭐하지 않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안 보여주는 거예요. 30일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신고 기한으로부터 며칠이 지나야지만 열람 신청에 응한다고요. 그렇죠. 이게 보여주긴 하는데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며칠은 지나야 된다? 30일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30일 동안에는 얘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아요. 열람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응하지 않는 거예요. 30일이 지나야지만 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30일. 이게 종합소득세면은 며칠? 60일. 얘가 내야 될 세금이 개인 사업자라면 이게 종합소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라면은 종합소득세를 낼 텐데 종합소득세는 30일이 아니라 60일 동안은 열람 신청에 응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습니다. (60일간은) 요 기간 동안에는 열람 신청 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아예 안 보여주는데 얘는 바로 보여주면 너무한 거니까 일정 기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간을 며칠? 30일, 종속세는 60일. 가는 열람 신청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도 안 하고 납부하는 건 왜 안 보여주느냐? 확정된 게 없어서 세금을 안 낸 금액이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람 신청에 응할 수가 없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요거하고 요게 2, 3년 전에 개정돼가지고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딱 나올 만한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본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